투자를 도대체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투자를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그래서 뭔가가 어느 대학원을 갔을 때 한 친구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당신처럼 돈을 되게 잘 버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뭔가가 얘기를 했어요. 에버러닝 머신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나랑 같이 일하는 워렌 버핏이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때 나온 게 요거예요. 요거. 당신 회계학 알아야 되고, 통계학 알아야 되고, 경제학 알아야 되고, 재무학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들, 제대로 된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것만 공부를 해서 제가 경영학과 나와서 경영학과에서 파이낸스 전공하면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또 아니다. 뭘 공부를 해야 되냐 하면 물리학도 좀 공부를 하고 생물학도 하고 심리학도 하고 사회과학도 하고 문학도 하고 철학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쪽 파트는 빅 아이디어를 습득을 해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네가 이 두 가지를 배워서 뭔가 점프를 하는 창발이 발생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좀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저도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뭘 보고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던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헤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0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천재들이 있습니다. 천재들이 있는데 17세기는 뉴턴이 천재죠. 뉴턴이 그러니까 이제 뉴턴이 그 당시 프린키피아라는 글을 썼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지식이 미신을 탈출을 했다. 그래서 이제 종교의 세계에서 이제 과학의 세대로 갔다. 뭐 이렇게 이제 칼 세이건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프린키피아라는 책은 물리학에 대한 책을 했고 물리학은 세상이 아주 균형과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도 지금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건 되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주가도 그렇고 채권 가격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이제 항상 제대로 가격을 찾아간다. 그러니까 애플은 저평가될 리가 없다. 그 다음에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저평가될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올라가면 사고 떨어지면 팔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런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100년 뒤에 아담 스미스가 물리학에서 갖고 온 아이디어, 그러니까 지구와 우주와의 관계를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사회와 관계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국부론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 책은 뭐가 있는가 하면 물리학에 생각했던 균형과 조화를 경제학에 접목을 시킨 케이스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나온 것들도 항상 그거죠. All others being equal.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면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CAPM도 모든 자산 가격은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모든 투자자들은 뭐 합리적이다 이렇게 출발을 하기죠. 근데 그게 실제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맞지 않다. 그러고 난 다음에 먼저 일이 딱 벌어졌는가 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종의 기원을 쓴 다윈이 등장하게 되는데 다윈은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을 받겠죠. 이건 뭐 제가 갖고 있는 상상인데 국부론을 딱 보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류의 것들은 어디서 출발하게 되는가 하면 경제는 변화합니다. 경제는 변하죠. 그러니까 지금 20년 전의 경제와 지금 경제는 완전히 다른 경제였습니까? 100년 전 경제, 지금 경제는 완벽하게 다른 거고 그러니까 경제는 변화와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생물학에서 그걸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균형과 조화를 경제학에서 받아들여서 아담 스미스 국부론이 나왔고 변화와 진화를 받아들인 생물학에서 종의 기원이 나왔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건 제일 많은 건 뭔가 하면 종의 기원에서 생물을 보니까 생물이 항상 경쟁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쟁도 하고 공생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저는 존 네프의 게임 시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게임 시어리 때문에 가끔씩 미국하고 중국하고도 경쟁을 하고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도 공생을 하고 애플과 삼성전자도 경쟁하고 애플과 삼성전자도 공생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즉 뭔 뜻인가 하면 현재 경제를 바라보는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자산시장에서 어떻게 투자를 할까라는 건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이 지금 많은 분들이 하신 것처럼 물리학적으로 분해시켰다가 다시 결합을 시키는 환원을 시켜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걔보다는 훨씬 더 생물학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VIX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VIX가 과거 레벨에 비해서 어느 순간 되게 많이 커졌습니다. 2008년도 서프라임 사태가 터졌을 때도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를 칠지는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도 이렇게 큰 난리를 칠지를 또 우리는 몰랐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 하면 발러틸리티에도 발러틸리티가 있다. 발러틸리티에도 발러틸리티가 있다. 예, 게임 이론은 존 내시
제가 뭐라 썼는데요? 아, 넷시. 예, 넷시. 아까 제가 막 치다가. 예, 설창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존넷입니다. 존넷이. 뷰티풀 마인드에 나오죠. 자, 그래서 뭐가 있는가 하면 발러틸리티의 발러틸리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이제 달라진 것이 되게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이제 물리학과 생물학에 대한 책을 봤는데 거기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빅 아이디어가 뭔데? 빅 아이디어. 빅 아이디어는 주식시장은 정적 평형이 아니라 동적 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뜻인가 하면 네가 주식시장에 있거나 부동산 시장에 있거나 채권 시장에 있거나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일이 쉬워지는가 하면 아, 나는 바다에 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해야 된다는 거. 호수에 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다에 떠 있다. 바다에 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너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야, 미친 거 아니야? 야, 미친 거 아니야? 폭등과 폭락이 왜 만들어져? 시장에서는 폭등과 폭락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니어스 페일이라고 얘기를 해서 웬 지니어스 페일에 해서 이제 그 뭡니까 LTCM의 부도를 다룬 영화가 LTCM의 부도를 다룬 책이 있었죠. LTCM이 부도났을 때 그 당시 이제 블랙과 숄즈가 있었는데 마이런 숄즈가 이 회사에서 마케팅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 숄즈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LTCM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되게 된 이유는 100년에 일어날까 말까 한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 100년에 일어날까 말까 한 사건이 그 다음 주에 또 터지고 그 다음 주에 또 터지고 그 다음 주에 또 터지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실제 시장이라고 하는 거 좀 되게 전문적인 용어로 쓴 다음에 CAPM에서 가정을 했던 것처럼 호모지니어스한 익스펙테이션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그 호모지니어스한 익스펙테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헤테로지니어스하고 그래서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어려운 건데 헤테로스캐디스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시장의 발러틸리티가 발러틸리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로 해칭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이 이상한 예외라기보다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다. 두 번째는 물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룬 것들이 이제 그 예전에 나온 걸 보면 그 나비 효과 뭐 이런 것들인데 북경에 나비가 날면 어쩌고저쩌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법칙만 갖고는 전체 시스템을 설명하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현재 단순한 시스템 위에다가 뭘 하나 더 붙이고 더 붙이고 더 붙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모델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거나 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이런 모델링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단순한 법칙으로 설명하지 마라. 그럼 차라리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건데 생물학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데 생물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투자에서 영원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경제 주체가 없고 영원한 모델도 존재하지 않고 그런데 실제 신기한 것은 시장은 언제나 일정 수준의 다양성을 유지할 것이고 그래서 진화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 세상이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워렌 버핏한테 딱 하나를 물어봐서 당신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딱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 1등이 뭔가 하면 이게 1등이었어요. Be fearful when others are greedy. Be greedy when others are fearful. 실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폭락과 폭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스승이 벤자민 그레임이죠. 벤자민 그레임이 해줬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미스터 마켓의 지갑에 포커스를 해라. 미스터 마켓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틀렸다. 옳지 않다. 미스터 마켓은 단기적으로 틀렸고 장기적으로 옳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 이야기를 좀 계속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퀀트로 해결하겠다는 시도가 되게 많습니다. 퀀트로.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공과 대학의 출신들, 그러니까 이과 계열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되게 많이 넘어오면서 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퀀트를 이제 진로나 취직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이건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분야라서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정말 하기가 되게 쉬운 것이 금융은 다루게 되는 것이 빅데이터가 아니라 스몰 데이터죠. 전부 숫자밖에 없어요. 진짜 쉬운 거죠. 그래서 금융과 IT가 콜라보레이션 하기 되게 좋은 이유가 뭔가 하면 금융은 정보가 변하고 정보가 복잡하고 정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디지털로 만들어 놓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우리는 종교의 시대에서 릴리전에서 이렇게 사이언스 시대로 왔습니다. 시대로 왔는데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그러니까 퀀트를 처리할 때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 튀어나오는 거죠. 그럼 쓰레기 던지면 쓰레기 튀어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제 모델이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모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허사비스가 있죠. 허사비스가 그 당시 논문을 썼는데 2007년도 이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
해마성 기억 손실 환자들은 새로운 경험을 그려내지 못한다. 이 논문이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 6천억이 팔렸죠. 누가 사갔냐 하면 구글이 사갔죠. 그래서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구글이 사갔는데, 구글이 저 논문이 그 당시 2007년도에 뭐였는가 하면 세계 10대 논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 논문의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마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이 새로운 경험을 갖다가 상상하지 못한다. 해마가 뭔가 하면 장기 기억 장치죠. 장기 기억 장치에 손상을 입으면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 그러면 과거가 사라지면 미래를 판단하지 못한다. 그럼 과거가 많으면 미래를 판단할 수 있겠네. 그래서 바둑에서 옛날에는 바둑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여기 안에 있는 것이 19 곱하기 19죠. 그럼 이게 얼마지? 19, 9, 8, 99, 81 가면 361 팩토리얼이죠. 361 팩토리얼 정도쯤 되는 것들 프로그램 다 짰어요. 프로그램을.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이거죠. 방법은 뭔가 하면 기보를 많이 본 겁니다. 기보를. 그래서 기보를 바둑도 보고 바둑도 본 거죠. 이게 뭔 뜻인가 하면 모델 위주의 삶에서 데이터 위주의 삶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글에서 앵그램 뷰에도 이게 드러나는데, 실제 과거 세상을 지배했던 것은 뭔가 하면, 과거 세계를 이렇게 지배했던 것은 뭐였는가 하면 이렇게 제일 중요하게 지배했던 거, 제일 처음에 갔던 거는 이렇게 화학이죠. 화학 다음에 이제 그 시대를 이렇게 바꿨던 것이 뭔가 하면 물리학이었습니다. 물리학. 요즘에 제일 잘 나간 친구들은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것이 생물학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이 화학에서 물리, 생물로 바뀌고 있어서 뭘 하고 있는가 하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인텔이라는 친구와 또 이 질문을 두 번째 달았던 그 친구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퀀트를 한번 공부해보고 싶은 친구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이걸 하고 싶어요. 정확하게 데이터를 지시를 해야 됩니다. 지시를 해서 뭐 다오, PMI를 주세요. OECD 경제성 지수 주세요. 그 다음에 퍼스널 컨선 익스펜디처 익스클루딩 푸드 앤 에너지를 주세요. 그리고 그 자료를 전부 전년 동월 대비로 나누고, 그다음 전년 동월 대비로 나눈 다음에 그것의 트렌드를 찾아내고, 그러한 다음에 이 자료를 분석해 줄 겁니다. 주면 봄이네, 여름이네, 이렇게 바로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충분하게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지시를 잘 내리는 것과 이 판단을 잘 내리는 것, 특히 판단이 더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가 퀀트가 가야 될 미래고 투자가 가야 될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어넣었더니 이거 봄인지 여름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갖고 안 되겠는데 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고, 우리는 핵심에 집중을 하면 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쭉 보면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지표를 언제부터 만들었지? 제가 2015년도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렸네요. 2015년부터 제가 지금까지 그림을 그렸으니까 매 분기에 걸쳐서 한 5년쯤 그림을 그렸을 텐데, 제가 한 분기 내지 두 분기 정도는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틀려서 그때 제가 수익도 못 내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되게 좋은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델로 생각을 하는데, 다시 여기서 가장 집중적인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집중적인 부분들. 왜 지금의 봄인가? 봄과 여름은 도대체 뭔 차이가 있는가? 이거 한번 보죠. 자, 여기. 자, 봄은 경기가 저성장에서 고성장으로 갔고, 여기도 계속 고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봄이죠. 물가는 낮고, 물가는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봄과 여름의 차이는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봄과 여름의 가장 차이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여름이고,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의 FOMC 리포트에서 미국 FRB가 금리를 올렸다 라고 하면 여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도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는 거기 있죠. 자, 그러면 답만 일단 볼게요. 답만. 오늘 나온 리포트 중에서 여기 제가 뭐라 써놨는가 하면 자산시장 사이클을 써놨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제가 얘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를 만들어 놓고, 오늘의 스테이트먼트가 여기 있었죠. 오늘 스테이트먼트. 얘가 있었고, 오늘 FOMC가 있어서 여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이걸 보면 제롬 파월이 오늘 했던 말이 있죠. 빨리 말을 안 하시네. 자, 이게 있고요. 여기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이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뭐가 답이 나오는데, 답이 오늘 좀 해야 될 일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빨리 볼게요. FOMC에 들어와서 오늘 했던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니까 한 해에 여기서부터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8번 하죠. 6주에 한 번씩 해서 8번을 하고 그 중에서 4번에 걸쳐서 뭘 하는가 하면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프로젝션 하는데 이번에도 프로젝션이 있었죠. 프로젝션 자료를 보면 앞으로 지표를 볼 때 뭘 봐야 됩니까? 라고 하면 쭉 보는데 뭐가 나오면 실업률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 실업률. 일단 뒤에 할게요. 실업률에 대한 얘기하고 실업률을 본다는 얘기를 하고 실업률이 4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근원물가는 2가 넘어야 되고 이게 근원물가죠. 그 다음에 금리를 12명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12명에다 요즘에 더 많아졌죠. 7명한테 물어보는데 물어봤더니 최초의 금리 인상이 언젠가요? 했더니 2020년도에 금리 인상할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7명 중에서. 그 다음에 금리를 2023년도쯤 되면 금리를 한 번은 올려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명, 2번 올려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1명, 3번, 4번 올려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1명.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도 금리를 올릴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했는가 하면 FOMC 자료를 보면서 현재는 경기가 살아날 것이고 이것도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물가도 낮은 상태에 있는데 정책금리의 최초의 인상이 여름일 거라고 본다는 그 여름인데 그게 언제쯤 될 건가 하면 2023년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